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는 1973년 설립 이래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등 혁신 성장과 국가 사회적 현안 문제 해결이 새로운 임무로 등장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보전 등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미래지향적 연구 수행으로 독창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사회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부산을 터전으로 대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키오스트는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지성의 허브로 그리고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키오스트로 도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닷모래 염분 세척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환개발연구센터의 윤길림 연구원입니다. 오늘 바닷모래 해사 염분 세척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개발자 소개, 기술 배경, 현재 기술 수준, 제안한 기술의 내용, 그 다음에 특허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현대건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해양과학기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논문의 편집위원과 OST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의 우수 논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다양한 해양 토목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래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래는 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천연자원으로서 모래는 물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래는 건설공사에서 도로, 항만, 고속열차 등 콘크리트가 쓰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건설 자재입니다. 모래는 자갈, 암석과 같이 유리도 만들고 실리콘의 반도체 소재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시 발전이 급증화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모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양 개발, 육상 건설 시장에서 모래 수급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나라 두바이는 도시 개발을 위해서 사막모래를 못 쓰고 호주에서 수입하고 싱가포르는 국도 확장을 위해서 모래를 석유 가격 이상으로 이웃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고 얼마 전에는 수입 조치를 통해서 모래 수급이 안 돼서 도로 확장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왔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골재, 즉 모래, 자갈, 세석 등의 암석은 1년에 300억 톤 이상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인 모래는 3억 톤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골재도 대단히 부족하여 모래는 금값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사정이고 국내에서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는 강에서 나고 산에서 나오는 암석을 깨뜨려서 산업골재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강물의 수급이 고갈되고 대안으로서 해사, 바닷모래를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은 바닷모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닷모래는 염도가 1퍼밀 정도고 골재 사용 시 0.4퍼밀 이하로 제염, 즉 세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바닷모래를 그냥 쓸 때는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물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신도시 1기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닷모래 채취 시 갈등이 골재업체, 즉 건설산업을 이루고 있는 골재업체와 수산업계, 어민들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듯이 모래를 채취하고자 하는 골재업체의 데모, 그 다음에 어민들의 반대 의견이 충돌이 심해가지고 수산업계와 환경운동 단체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중단 요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닷모래를 제염시설 없이 대충 세척하여 구조물의 여러 가지 부식, 그 다음에 강도 저하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모래가 고갈되고 바닷모래 사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체 자원 골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안항만화에서는 매년 항로 유지를 위해서 준설을 합니다. 인천 앞바다, 그 다음에 군산 앞바다 등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매립토사를 투기장에 투기해 왔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양질의 해사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립토사의 적절한 양은 7천 입방이 넘는 수준이고요. 해사 채취가 어렵다면은 연근에 매립된 준설 매립토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가적으로는 대체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군산 앞바다에 금남도 투기장이 있고요. 위에는 창원시의 마산 하포포구에 준설 투기장이 있습니다. 이런 모래, 즉 해사를 적극적으로 굴착하여 사용한다면은 EEZ 배태수역에서 해사 채취로 인한 어민들의 반대를 일부나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어떻게 골재를 쓰는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군데의 해사 채취 지역이 있습니다. 남해, 서해 EEZ와 서해안의 옹진 앞바다, 태안 앞바다입니다. 출항을 하고 채취를 한 다음에 저반,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을 이루어집니다. 하역 작업 과정이 끝나면 좋은 양질의 모래와 여러 가지 탄산 칼슘 조개 껍질을 선별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토사에 스프링클러식 살수 시스템으로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된 토사 면적에 따라 처리량이 결정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재 토사 모래 높이별 제염 정도가 다름으로 인하여 염부 제거의 효율이 낙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골재로 쓰려면은 염분 농도가 0.4퍼밀 이하로 제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농도가 나와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척 공정을 최신 기술로 활용하여 빠르고 경제적으로 대규모로 세척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닷모래 염분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적으로 신도시 바닷모래 염분 어느 정도인가의 이슈가 돼가지고 신도시,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일산 등의 아파트 단지에 샘플을 채취하여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염화물 콘크리트가 내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건설기술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용치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모래 사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는 10년이 지나면 내부 철근의 부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중동 지역, 삼본, 평촌이 50% 이상의 샘플 채취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염분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해사를 쓰는 경우 신도시들의 노후화는 우려가 되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 테헤란로 15층의 빌딩을 조사한 결과 붕괴 위험에 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긴급 조치로서 보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살수, 물을 뿌려서 바닷모래를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최신 기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저희는 그래서 침식, 세굴 작용의 학문적 원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강가나 하천에 교각이나 다리가 있을 때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흐름에 따라서 교각 부위와 충격력으로 인하여 하천은 많은 시간이 되면 침식, 이로전이 발생합니다. 골재가 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교각 등과 같이 고정물에 부딪히면 그 충격력에 의해서 많은 시간 후에 부식이 되고 침식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빠르면 충격력이 커지고 골재도 파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굴은 이러한 고정물 뒤에 물의 유체 흐름이 빠른 경우 뒤에서는 일종의 스카우링, 카르만의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현상을 활용하자면은, 즉 와류 현상을 일어나면 고정물 뒷면에 부딪히면서 골재 표면에 충격이 전해지는 현상으로 침식과 세굴의 아이디어를 염분의 세척 기술로서 활용한다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 기술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침식과 세굴은 어떤 원리로서 세척을 되느냐? 바닷모래를 세척수와 함께 이러한 장치에 투입하여 내부에 이러한 구동칙을 회전시켜서 배출구를 통해서 유동하면서 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세척조 내에서는 회전체의 구동으로 바닷모래와 세척수가 혼합되어 회전체에 부착된 패들의 회전으로 바닷모래가 외벽 라이너 쪽으로 이동하여 충돌하여 침식하는 것이 1차 세척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척조 벽에는 돌기형 외벽 라이너가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형 라이너가 있다면 회전으로 인하여 유동되는 모래와 물은 중력이 무거운 모래는 외벽에 충돌을 할 것입니다. 충돌을 하면서 이 라이너 내에 돌개와 와류 현상을 인하여 충돌 에너지와 회전력에 의하여 세굴과 침식의 원리로서 골재에 묻혀져 있는 부착, 이물질들이 탈착되고 세척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초음파 세척 버블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음파라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울트라소닉입니다. 이 초음파 세척 기술은 세탁기나 안경 세척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액체 매질에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활용되면서 액체에 초음파를 가인하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가인됩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는데요. 버블이 생겼다 꺼지고 생겼다 파쇄되는 현상을 소위 캐비테이션 효과입니다. 이 캐비테이션 효과와 입자 가속도를 세척에 이용하는 기술이 초음파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압의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골재에 초음파를 가연한다면 생성된 기포가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캐비테이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여 모든 방향에 퍼지고 세척하고자 하는 염분, 염화나트륨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골재 자체로부터 분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공동현상으로서 높은 강도로 액체를 초음파 처리할 때 액체 매체에 전파되는 음파가 빈번하게 주파수에 따라서 밀파의 압력에서 고강도 초음파는 작은 캐버티 공동을 형성하고 기포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할 수 없는 에너지 부피에 도달하면 플러스의 압력 사클에서 캐버티가 붕괴되면서 큰 충격이 발생하는 원입니다. 즉 초음파를 가는 경우 컨덴세이션 또 레어팩션 하는 에너지 발생으로 인하여 버블이 생겼다 꺼지고 버블이 생겼다 꺼지는 캐버티 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버블이 골재에 묻혀져 있는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기술이 알려졌지만은 저희들은 이 아이디어를 골재에 묻혀져 있는 염분 제거 기술에 적용하고자 고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척 메커니즘은 아시다시피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에 붙여져 있는 이물질, 골재인 경우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되고 그 위에 다양한 이물질이 되겠는데 이 이물질을 어떻게 탈취하느냐, 초음파를 가인한다면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하여 그 폭발력이 골재를 상당히 흔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분리시키는 그 부착 성분의 분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세척 특징은 강력한 입자 재기력과 분산 효과, 그 다음에 동시 양면 세척이 되고 좁은 공간에서 침투력이 뛰어난 기술이 초음파 버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음파는 저희들은 다주파를 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파 멀티 프리퀀시의 캐비테이션이 효과가 좋고 입자 가속도도 2500에서 5000 정도의 중력 가속도 이상이고요. 충격력도 수십 기압이 되고 또한 정제파 스탠딩 웨이브도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고요. 또 파동 특징이 직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파티클 제거 능력을 논문에서 찾아본 결과 2 마이크론 이하에서는 40에서 90Hz의 주파수를 쓴다면 90% 이상의 파티클 제거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음파 및 물리적 구동 방식에서 바닷물의 세척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에를 원뿔형 세척기에 집어넣고 바닷모래와 물을 집어넣어서 가운데 있는 구동체를 돌린다면은 소위 스파이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동 수단으로 회전과 동시에 초음파를 발진시켜 바닷모래에 결합된 유기질, 부착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인데요. 1차 세척은 구동체 벽면에 있는 라이너와 충돌, 와류 현상으로 인하여 세척을 하고 2단계에는 라이너 충돌 발생하는 와류 세굴에 따른 2차 세척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세척, 2차 세척이 마무리되는 것은 3차의 총합 단계로서 초음파, 다주파로서 50에서 90kHz 정도의 초음파를 가연시킨다면은 세척주 내에서 결론적으로 캐비테이션을 극대화시켜서 모래와 장불자에 부착된 입자에 결합된 유기물과 염분을 부착 성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주파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멀티 프리퀀시를 구동하여 스파이럴 바를 유동하고 바닷모래와 세척수를 동시에 집어넣고 구동을 시켜준다면 침식작용, 그 다음에 와류 유발, 그 다음에 충격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음파의 강력한 버블 캐비테이션 효과로 인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염분 제거에 강력한 세척 기술로 확인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허 출연을 2가지를 했습니다. 바닷모래 장골재 세척 기술이 지난 3월 2일 등록이 됐고요. 바닷모래 세척 장치 초음파 기술은 출연이 7월 11일 2020년에 돼서 다음 달에 등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대규모로 일시에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임을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내 어민과 골재협회의 갈등 해소, 해사 부족, 모래 대체 자원으로서 군산 앞바다, 모래,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 한강변, 해사를 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 없이 수십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당 기술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염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해양공간 디지털 트윈 및 열항관리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임학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공간 디지털 트윈 및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연안재해, 연안관리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고 연안재해, 해안선 변화, 지역표사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 대기 중에 태양열이 가두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구 평균 대기 온도는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약 1도씩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2030년 중후반 온도는 약 15.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는 해수면 상승, 태풍, 월파, 해안선 침식, 폭염, 가뭄, 폭우, 폭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은 지난 30년 동안의 검조소 자료를 평균한 결과 약 3mm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지역별로 해수면 상승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안재해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우,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한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 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 및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월파는 파도의 초오름에 의해서 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태풍의 내습에 의한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 침식재해입니다. 2020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 250개소에서 156개가 침식의 우려와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동해안은 약 75.9%, 서해안은 57.6%, 남해안은 52.6%가 우려 및 심각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에 해역별, 권역별 3차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연안 매립 및 해안도로 등 연안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해안의 침식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재해 취약성 조사 및 연안제도 위험평가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안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도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포탈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침식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역 표사 관리에 대한 해안선 변형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범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도 GIS 기반의 연안 건설 제어선을 구축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GIS를 기반으로 연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안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픈랩에서는 지역 상생 맞춤형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픈랩에서는 해양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과시화와 해양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안 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연안 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양 환경 및 제한안전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GIS 전문 기업과 산학연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에서는 해양에 대한 신산업 육성 및 중장기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픈랩에서 북한 해양 스마트 시티 VR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이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 구조물에 대한 측량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과 스캐닝 할 수 있는 그 장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안 구조물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인프라 가상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에 있는 다양한 그 해안선 자료, 연안에 대한 개발 자료, 이력 자료, 다양한 자료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가상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안재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양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안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월파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랩에서는 월파 예측 시뮬레이션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 해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VR 가상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안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에 대한 3D 측량, 해양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 구축, 이를 통한 연안재해 시뮬레이션 단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은 먼저 해안선 변화에 대한 기초정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기초조사로부터 파랑에 대한 시뮬레이션 변화와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랑 변화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그 지역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그 지역의 파랑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은 해안선에 있는 인공 구조물, 항만 구조물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안선 변화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정보조사, 파랑 및 해안선 변화 모델 구축,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표사 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표사 시뮬레이션도 역시 기초정보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지역표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지역표사 수급에 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표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표사 수급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표사 공급량 모델 구축과 표사 수지 해석, 표사 수급 체계에 대한 시각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안별 표사계에 대한 설정과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표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은 샌드버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그 하천을 끼고 있는 단위 표사계에 대한 지역 표사 공급량에 대해서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표사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질적인 GIS 시스템의 해안선 변화 모델, 파랑 모델을 이용해서 표사 수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연안 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표사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표사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표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역 표사관리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스템은 공간정보 3D GIS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연안지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해안선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지역 표사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특허출원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안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특히 연안지해 및 해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락 및 해안선 수치 모델을 연계한 연안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개발 이력 및 연안 침식, 해안선 변화, 표사 수급에 대한 기반으로 지역 표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역 상생 맞춤형으로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본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개발된 상태이고 해당 그 지자체에서 그 필요로 하는 연안관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해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과 ICT, VR, AR 융합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해양 신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해양산업의 디지털로의 전환, 해양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산 영도와 같이 그 해양수산 R&D가 집중된 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재생, 해양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디지털 트윈 및 연안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첨단해양산업 오픈랩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다목적 기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도영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는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식물 플랑크톤으로 알려져 있는 미세조류는 이렇게 아주 작은 크기의 생물들입니다. 저 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2배씩 흡수를 합니다. 그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약간의 질소와 인 등을 이용해서 그 유기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해양 미세조류들은 약 한 3만 종에서 100만 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육상 식물이 갖고 있는 무게, 그 바이오매스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해양 미세조류는 식물군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육상식물에 비해서
50% 이상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산소들을 50% 이상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물인 것이겠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기에 상당히 많은 이 식물 플랑톤 미세주류들이 지층으로 퇴적이 됐어요. 그때 나왔던 그 지층으로 내려앉았던 미세주류들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 수 있게끔 해주는 또 다른 측면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 상당히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 유명한 해산물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해양 생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인간들에게는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용 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해양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 여분의 질소와 인 등을 통해서 한 개체가 두 개체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잘 아실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촉매를 통해서 전환을 시키면 바이오 디젤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천연물,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바이오 가스 등을 우리가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전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소재, 하나의 자원에서 상당히 많은 잠재력 있는 그런 산업적인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표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오른편으로 가 있는 거는 일반 육상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 중에서 빨간 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정량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텐데 미세조류, 마이크로엘지라고 하는 이 생물들은 자기 몸에 2배 이상을 이산화탄소 고정을 해서 유기체로 전환을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의 효자인 그런 생물들입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물 사용량이라든가 토지 사용,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단백질 생산성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적인 가치가 큽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세금이라든가 오염 정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숨어 있는 단가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독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의료 비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생태적인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소 비용, 그 다음에 군축 비용,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2개 되는데 하루 또는 많으면 3일, 4일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라든가 아니면 환경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시의 그림인데요. 2009년부터 저희 연구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조류를 키워서 여기 보이는 이제 초록색 그림이 미세조류가 많이 담긴 배양액인데요. 그 배양액에 있는 미세조류를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짜게 되면 기름이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된 기름을 촉매를 통해서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이오 디젤로 전환되는 아주 간략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이렇게 자동차 주행 시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이 미세조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화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세조류 원료는 곧 원유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 5년 넘게 약 한 7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영흥도와 안산 플랜트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왼편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바다와 육지를 이어서 배양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안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이제 경제성을 위해서 많이 이제 작업들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kg당 약 한 8불 수준으로 현재까지 단가가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단가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악기 때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품은 미세조류가 바다로 들어와서 지층에 쌓이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원유화가 됩니다. 이 원유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현재 발전부터 시작해서 정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서로 다른 종류의 기름들을 뽑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가 있던 블랙 카본들을 어떻게 80% 이상 회수를 할 것이냐. 이거는 기후 위기 대응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양 미세조류가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그림은 18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사 자료를 한번 차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0년, 70년, 80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95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들이 북위도 지방으로 집중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각 대륙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방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2006년 8월 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화재가 났을 때였고요. 이거는 2006년 10월 달 가을철입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온실가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 대부분 다 화석 연료에서 비롯된 겨울철 난방에 대한 그런 온실가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최근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 팬데믹이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지금 23ppm이 늘었어요. 이게 현재 지금 414.5ppm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2도씨, 1.5도씨의 그 위기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무, 육상에 있는 나무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이산화탄소를 매우 많이 흡수하고 있는 이 식물들이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에 굉장히 재미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012년에 그 발표된 연구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온실가스, 예를 들어서 1에 적응되어 있는 식물들이 이 기공으로 얼마만큼 더 이산화탄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2가 됐을 때 이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열려 있어야 될 기공이 이렇게 닫혀요. 이게 닫힌다는 건 뭐냐면 하나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더 흡수하려면 그만큼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상 작물 가지고만으로는 현재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요. 그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미세조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의 2배를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고
유기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도 있고 적게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1g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세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 1g 정도라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물론 육상식물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6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 육지 면적의 7.3%를 쓰면 65억 톤을 우리가 저감을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합성을 하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효율은 이산화탄소 저감용으로 상당히 좋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 감축 목표가 있는데요. 약 2억 9천 톤 정도가 되는데요. 2억 9천 톤을 어떻게 하면 흡수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육지 면적이요. 이걸 전체 활용을 하게 되면 5,800만 톤 정도를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정책 목표의 약 한 20%가 되는데 사실은 이 20%의 어떤 그 이상적인 수치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을 전부 다 활용해서 미세주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를 많이 키워서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이 키워서 이산화탄소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소재화하면서 탄소 저감용 소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3개 연구소 기업을 출발을 시켰고, 하나는 삼청동에 있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 그 다음에 순천에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주에 비루트랩이라는 곳에서 연구소 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매스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기업들이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게 사실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는 탄소를 더 저감할 수 있는 소재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최근에 저희들이 소태아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해양 미세조류에서 찾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대 100% 중에서 70%까지 대체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기술을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만들 때 쓰는 배양액을 대체하는 부분들을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아웃스탠딩하게 지금 앞으로 나가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소고기 1kg 만들 때 6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 이 축산 과정에 대한 백업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저희가 배양육이라는 새로운 타픽에,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소태아 혈청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태아 혈청이 아닌 해양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혈청 대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제품 만든 것은 현재 기술 이전이 됐고요. 씨위드라는 배양육 벤처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우 유래 근육세포에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봤었는데 각 세포 주별로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매 관련된 치료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저희가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 스피루리나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추출물을 얻고 그 추출물을 180명의 경도 인지기능 저하
환자분들과 같이 임상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지 면적이 상당히 이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이 생물들을 키울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독일에 있는 예에서 우리가 한번 봐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심지에 있는 건물 주위에 배양기를 넣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에너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이오매스를 수거해서 유용한 소재로 이제 끌고 간다면 도심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미세조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해양 미세조를 가지고 산업에 적용하는 기술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산업 생태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소재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양 미세조류를 통해서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보다 나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해양 바이오 로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ICT 융합연구센터장 백승재입니다. 오늘 저는 어류를 위한 해양 바이오로거 기술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로깅이란 소형 데이터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동물의 위치, 움직임 및 주변 환경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좌하단 동물에 붙여놓은 소형 데이터 획득 장치 그 자체입니다. GPS나 가속도계 등 동물의 동작 측정 센서와 온도나 염분, 광량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배터리와 저장 장치 그리고 선택적으로 통신 장치로 구성된 바이오로거 디바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고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동물의 서식이나 생태학적 정보를 구축할 수도 있고 특히 동물을 원격 센싱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장시간의 환경 정보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바이오로거는 육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육상 대비 열악한 해양 환경을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는 내압 수밀입니다. 수밀과 내압 처리가 필요한 해양 바이오로깅의 특성상 육상 대비 보다 최적화, 보다 소형화, 그리고 효율적인 배터리 운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신인데요. 통신 인프라가 부재한 해양 환경의 특성상 효율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해양 바이오로깅을 통한 풍요로운 바다 실현을 비전으로 첨단 ICT 기술 기반 해양 바이오로거의 고도화, 상용화 및 장시간 해양 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개념상 이름을 모카라고 붙였는데요. 마리타임 바이오로깅인데 업테인먼트, 바이오로깅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송신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어널라이제이션,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형태의, 다른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 어류를 위한 바이오로거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단부에 나타나 있는 와일드라이프 컴퓨터즈사의 MRPET, 미니팻과 같은 제품들이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1,000만 원을 혹 넘나드는 비교적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료, 위성통신 사용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구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저가의
바이오로거를 개발하고자 벤치마킹 하였고요. 저 벤치마킹 대상인 MRPET 바이오로거를 저희들이 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 무게는 40g 정도인데 내압과 수미를 위한 몰딩을 제거하고 나니 전체 20g 정도가 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12g을 차지합니다. 결국 센서와 데이터 저장 장치 등등은 8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해양 바이오로거의 소형화, 보다 장시간 쓸 수 있는 형태, 가벼운 바이오로거의 개발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도입한 기술은 아래쪽에 나열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해수 배터리, 그리고 NVRAM, DVFS,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다중 프로토콜 기술과 C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들의 상세 내용을 현재 슬라이드에 요약했습니다. 가장 좌측에는 바이오로그의 장기간 구동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요. DVFS,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연산을 처리하는 메인 CPU, 코어에 동작하는 클럭을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력 소모량을 낮추는 기술을 도입하였고요. 다음으로는 플래시 메모리나 롬 등으로 사용되는 기존 저장 장치와는 다르게 NVRAM을 적용했습니다. NVRAM은 Non-Volatile RAM인데요. 전원이 꺼지더라도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배터리 소모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수 배터리 활용 바이오로거 소형화 기술입니다. 해수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와 다르게 배터리 자체의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바이오로거에 적용함으로써 바이오로거 자체의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바이오로거 자체의 무게가 줄어듦으로써 수밀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적인 무게, 크기 감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해수 배터리를 적용하여 시제품을 통해 성능 향상을 확인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하단 정리된 바와 같이 특허로 출원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로거를 활용해서 실제 시력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통영해상과학기지에서 대방어를 활용하여 바이오로깅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시력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바는 바이오로거를 작게 오래가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바이오로거를 어류에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어류의 폐사 비율이 달라지고요. 폐사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비용을 들여 바이오로깅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의 비율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높은 비율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가,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과 같이 기존과 다르게 바이오로그를 2개 보다 무겁게 부착을 하면서 싱글 앵커 한 군데 부착하는 방법, 혹은 듀얼 앵커 2군데에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앵커를 쓰지 않고 실리콘 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 실험을 하였고요. 이렇게 비교하여 실험을 하면서 어류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을 뽑아서 헤모글로빈, GOT, GPT와 같은 혈액 성상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류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탈착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폐사율도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아서 어류 바이오로거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우측 하단에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염두에 두었던 건 실제 해양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요청사항,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매한 바이오로거를 테스트를 충분히 한 이후에 시래역에 방류하고 싶다. 그러나 기존 제품은 배터리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교체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측 상단부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배터리를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오로거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소재에 국선합니다. 기존 바이오로거를 분석한 결과 몰딩재 내에 작은 기포를 형성하는 방울들이 들어있는
그런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소재는 국내에서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재료 대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는가? 저희들은 다양한 해양 로봇을 제작, 개발해 오면서 부력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유사 제품과는 다르게 부력재를 활용한 수밀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부력재를 활용한 수밀 구조, 그리고 배터리가 교체 가능한 형태로 바이오록을 설계하였고요. 아트워크와 PCB 조립을 통해서 실제 티타늄 합금을 이용한 안테나까지 조립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상단부에 나타나 있는 저희들이 개발한 배터리 교체형 바이오로거를 경쟁사, 일종의 경쟁사라 볼 수 있는 와일드라이프 컴퓨터즈사의 제품과 함께 묶어서 고정된 포인트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고요. 좌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정확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결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비교 제품을 가지고 선박을 운행하면서 이동하는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남해 앞바다에서부터 북상하면서 동해 앞바다까지 이동하여 그 경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바이오로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해양학자 분들께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제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국내에 개발된 적 없던 제품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배터리 교체형 바이오로거, 그리고 기존 제품과 다른 부력재 가공 형태의 바이오로거 제품에 대한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조선해양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